일장 홈즈의 전보.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필자인 왓슨은 우연한 기회에 셜록 홈즈와 함께 런던의 베이커 거리에 있는 하숙집 2층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홈즈는 정말 대단한 남자였다. 그의 두뇌 구조가 특별한지 사소한 일에서 실마리를 잡아 진범을 체포함으로써 경시청이 단념한 오리무중의 여러 사건을 해결해냈다. 그는 체력이 뛰어났으며 펜싱, 권투, 유도 등 스포츠에 만능이었고 어떤 강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한 집에 하숙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홈즈의 조수로 일하며 붉은 글자의 비밀, 공포의 사 등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었다. 그 뒤 나는 홈즈의 조수 겸 전속 기록자가 되어 홈즈의 활약상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이다. 나는 공포의 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메리 모스턴 양과 결혼했다. 그래서 사건 해결 후 독신인 홈즈와 헤어져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에서 마차로 10분쯤 걸리는 곳에 병원을 개업했다. 다행히 병원이 잘 되어 홈즈의 생각도 거의 잊어버린 채 환자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아침이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가정부가 전보를 가지고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셜록 홈즈였으며 전문은 다음과 같았다. 왓슨, 이틀쯤 시간을 내줄 수 있겠나? 보스콘 계곡 사건 조사차 떠나려고 하는데 자네가 동행해 주었으면 좋겠네. 그곳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말단해. 오전 11시 15분 패딩턴 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탈 예정일세. 옆에서 전보를 함께 들여다보던 아내는 내 표정을 살피면서 당신 가시고 싶어서 좀이 쑤시죠? 하고 말했다. 나는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 겸연쩍었다. 그래서 붉어진 얼굴로 아니 사실은 망설여지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기도 그렇고 또 환자들도 하고 변명했다. 그래요. 저에 대해선 염려 마세요. 그리고 환자면 앤스트 우서 씨에게 부탁하면 되죠. 사실 당신보다 그분 솜씨가 좋거든요.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짐짓 화가 난처했다. 호호호. 농담해 본 거예요. 아무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이번 기회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요즘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명탐정 홈즈 씨의 단짝이잖아요. 그럼 가볼까? 나는 이해심 많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재빨리 여행용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0분 후 나는 밖에서 영업용 마차를 불러 세우고 있었다. 패딩턴 역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다. 홈즈는 벌써 와서 긴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늘 쓰고 다니는 뾰족한 모자에 긴 여행용 외투를 입은 홈즈는 더욱 공충하고 여위어 보였다. 나를 발견한 홈즈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왓슨, 잘 와주었네. 자네가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내 추리 능력은 배가 되거든. 촌뜨기 조수를 상대하고 있으면 짜증만 난단 말이야. 홈즈는 무척 반가워했다. 우리는 곧 열차에 올랐다. 붐비는 시간이 아니어서 손님이 몇 없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홈즈는 나를 무시하고 여러가지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차창 밖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레딩을 지나칠 무렵 홈즈는 읽고 있던 신문을 뭉쳐서 커다란 공처럼 만들더니 선반 위로 휙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왓슨, 보스콘 계곡 사건에 대해 뭔가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나? 전혀. 지난 며칠 동안은 바빠서 신문 볼 틈도 없었다네. 그래. 그거 다행이군. 잘못된 예비지식 따윈 차라리 없는 편이 나으니 말일세. 신문 기사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하기 짝이 없어. 그럼 자네가 일부러 갈 필요가 없잖나.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 왓슨, 이건 내 경험인데 단순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해결하기가 힘든 것 같아. 특히 이번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아들이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니, 그럼 살인사건인가? 사건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해주지. 다음은 홈즈가 요약해서 들려준 보스콘 계곡 사건의 내용이다. 보스콘 계곡은 히어포드셔 지방에 있다. 그곳에서 제일가는 지주는 존 터너라는 사람인데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아 영국으로 돌아왔다. 터너는 커다란 농장을 여러 개 샀는데 그중 하나인 해절리 농장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온 찰즈 맥커디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터너와 맥커디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부터 꽤 친했던 모양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 사이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 같아 보였다. 맥커디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고 터너에게는 맥커디의 아들과 나이가 같은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 다 아내를 여인 뒤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웃 사람들과는 별로 내왕이 없었다. 2장 목격자. 며칠 전인 6월 3일 오후
맥커디는 해절리 농장을 나와 보스콤 계곡 쪽으로 갔다. 이 보스콤 늪지는 보스콤 골짜기를 흐르는 냇물이 넓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날 오전에 맥커디는 하인을 데리고 로스라는 도시에 갔었는데 거기서 하인에게 오후 3시에 누굴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빨리 볼일을 맞춰야 해. 하고 두세 번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리하여 맥커디는 일단 농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해절리 농장에서 보스콤 늪지까지 거리는 약 400m 정도이다. 그 도중에서 맥커디를 본 사람이 2명 있었다. 한 사람은 동네 할머니이고 또 한 사람은 터너의 집에서 일하는 크로우더였다. 이 두 사람 모두 맥커디 씨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동행인은 없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증언했다. 크로우더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덧붙였는데 그로부터 몇 분 뒤에 맥커디의 아들 제임스가 엽총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아버지 뒤를 쫓아 보스콤 늪지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보스콤 늪지는 울창한 숲속에 키가 큰 수초와 갈대가 우거져 있어 낮에도 어둡고 기분 나쁜 곳인데 그곳에서 맥커디 부자를 본 사람이 있었다. 그 목격자는 터너 농장 경비원의 딸인 페이시엔스 모런인데 그녀는 그날 보스콤 늪지 근처에서 꽃을 꺾고 있었다. 그런데 높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늪지에서 맥커디 부자가 무슨 일 때문인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던지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려고 했다. 그러자 아들도 지지 않고 팔을 휘둘러댔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 페이시엔스는 애써 꺾은 꽃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런데 잠시 후 맥커디의 아들 제임스가 경비원의 집으로 급히 뛰어들어왔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늪지에 죽어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때 제임스는 엽총도 들고 있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오른쪽 소매 뿌리는 피로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다. 경비원인 모란이 서둘러 제임스의 뒤를 따라가 보니 과연 보스콤 늪지의 풀밭에 맥커디의 시체가 있었다. 머리에 난 상처로 보아 무거운 둔기로 여러 번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시체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제임스의 엽총이 버려져 있었다. 이와 같이 증인과 증거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서슴지 않고 제임스를 아버지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 6월 5일 재판이 열렸는데 담당 판사도 아들이 범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재판의 방향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홈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은 명약관화하군. 자네가 나설 필요도 없겠는데 하고 말했다. 그러나 홈즈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왓슨, 뜻밖에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틀리는 경우도 많아.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보면 똑같은 것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수가 흔히 있지. 이번과 같은 경우 모든 증거는 분명히 아들에게 불리해. 아들이 범인일 가능성은 아주 높아. 하지만 나는 현장에 나타난 증거와 똑같이 관계자의 직감도 중요시해. 이번 사건에서도 제임스의 친구들 대부분은 그가 아버지를 죽였을 리 없다고 입을 모았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런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 지주의 외동딸인 터너 양이야. 터너 양은 곧 행동을 개시했어. 왓슨, 자넨 붉은 글자의 비밀 사건 때의 경시청의 경감을 기억하고 있지? 아, 불도그 같은 느낌이 드는 레스트레이드 경감 말이군. 붉은 글자의 비밀 사건으로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 이름이 서부 잉글랜드까지 알려졌어. 그래서 터너 양은 전부로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제임스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했어.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곧 조사에 착수했지. 그렇지만 제임스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게 사건을 넘긴 거야. 그 바람에 두 중년 신사가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집을 나서서 서쪽을 향해 시속 80km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거야. 3장 제임스의 진술. 열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차차 불안해졌다. 홈즈, 아무리 자네라도 제임스의 무죄를 증명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경시청의 경감이 손을 들었으니 말이야. 섣불리 손을 댔다가 자네 명성에 흠이라도 가면 어쩌지? 왓슨, 나를 레스트레이드 같은 친구와 똑같이 취급하면 곤란해.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놓쳐버린 사소한 일들에서도 나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네. 예를 들어볼까? 나는 자네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자네 침실의 창문이 한쪽에만 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네. 자네 말이 맞네. 어떻게 알았지? 홈즈는 내 얼굴을 가리키면서 웃었다. 자네의 면도 자국을 보고 알았어. 자네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걸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침실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수염을 깎는 습관이 있지. 이건 내가 자네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안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
자네 수염은 오른쪽만 깨끗이 깎였고 왼쪽은 다소 거칠군. 그건 오른쪽은 햇빛이 잘 비쳐 잘 보이지만 왼쪽은 자네 얼굴이 그늘을 만들어 잘 보이지 않아서 깨끗이 깎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지. 이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침실의 한쪽에만 창문이 있다는 결론을 얻은 거지. 참으로 대단한 관찰과 추리로군.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재측이라도 제대로 하겠나. 나는 너털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홈즈는 매우 진지했다. 나는 그 특기를 살려 신문기사를 되풀이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어. 그 결과 맥커디의 아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할 유력한 단서를 한두 가지 잡았지. 뭐? 벌써 단서를 잡았다고? 제임스는 살해 현장에서가 아니라 해절리 농장에 돌아와서 잡혀서 그때 잡으러 간 경관이 너를 아버지 살해 용의자로 체포하겠다. 곧 말하자 제임스는 이미 각오한 바가 있었는지 항의 한마디 없이 순순히 수갑을 찼다는군. 그 때문에 재판에서도 퍽 불리했다는 거야. 태도로서 무언의 자백을 한 셈이로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그때 제임스가 취한 태도는 걸핏하면 손쉽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잡아가는 시골 경찰에 대한 일종의 항의라고 생각해. 그 증거로 판사 앞에서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뜻밖에도 만만치 않은 청년이군. 난 아직 제임스를 만나 본 적이 없으니 단정할 수 없지만 아무튼 똑똑한 청년임에 틀림없어. 아버지의 시체를 본 순간엔 당황했겠지만 해절리 농장으로 되돌아갔을 때는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았겠지. 아버지와 말다툼하는 현장을 소녀가 본 줄은 몰랐을 테지만 자기가 사형대와 최단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철저하게 싸우려고 경관과 상대하지 않았을 거야. 만일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경관이 체포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란 척하기도 하고 일부러 화도 냈을 거야. 하지만 홈즈 아무리 그래도 그 청년을 사형대에서 구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보다 훨씬 불확실한 증거로도 많은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니까 말이야. 확실히 자네 말대로야. 그러나 나는 신문에 실려있는 불운한 청년의 진술을 읽는 순간 어떻게 구해낼 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왓슨, 자네도 읽어보게. 홈즈는 조금 전에 선반 위에 던졌던 신문 뭉치 속에서 지방신문 한 부를 찾아서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지방으로서는 큰 사건이었으므로 크게 다루어져 있었는데 재판장에서 피해자의 외아들 제임스가 한 증언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6월 1일 브리스틀시로 나갔다가 사건이 발생한 6월 3일 낮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로스 마을에 가 계셨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로스 마을에 함께 갔던 마북 호응과 두세 마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바삐 숲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문득 보스콤 늪지에서 사냥을 하고 싶어져서 엽총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도중에 크로우더 씨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몹시 흥분한 얼굴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크로우더 씨가 잘못 본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 또한 보스콤 늪지를 향해 가셨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늪지에서 약 100m쯤 떨어진 곳으로 갔을 때 앞쪽에서 쿠우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웬일이지? 아버지는 보스콤 늪지에 서 계셨는데 저를 보고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임스, 이런 곳에서 뭘 하는 거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대답하자 거짓말 마라. 내 뒤를 밟았지?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윽고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끝내는 아버지가 주먹 다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버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락부락한 사나이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를 피해 해절리 농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0m도 채 못 갔을 무렵 등 뒤에서 이 세상의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풀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총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으나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 잠시 아버지의 시체를 안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경비원 모란 씨의 집이 그곳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을 떠올리고 도움을 청하러 뛰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을 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성격이 거칠었지만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이가 나빴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제임스와 검사 간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검사 자네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자네에게 무슨 말을 남기지 않았나?
제임스 두세 마디 입속으로 중얼중얼했습니다. 그러나 레트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말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 레트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겠나? 제임스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검사 자네와 아버지는 늪지에서 심한 말다툼을 했다던데 뒤따라왔다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었나? 제임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검사 만일 말하지 않는다면 자네가 매우 불리해지는데 그래도 침묵을 지킬 셈인가? 제임스에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다툼과 아버지의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 관계가 있고 없고는 재판관이 결정할 문제야. 쓸데없는 말은 삼가게. 그리고 자네는 아버지와 자네 사이에만 통하는 신호를 듣고 늪지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제임스에 그렇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걸. 분명히 자네 아버지는 자네가 브리스틀에서 돌아온 것도 자네가 뒤에서 늪 쪽으로 오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푸우이 라는 소리를 질러 자네를 부르려고 했을까? 이 점을 설명해보게. 제임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배심원 중 한 사람.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을 때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주위에서 뭔가 수상한 걸 보지 못했나요? 제임스 왼쪽 풀밭에 위도 같은 게 놓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뒤에 다시 보았을 땐 없었습니다. 검사 그 옷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 제임스 회색이었습니다. 검사 그래. 그럼 그 옷이 아버지의 몸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있었나? 제임스 1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알아 일으키는 사이에 누군가가 가져간 게 틀림없습니다. 검사 10m라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야. 자네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데. 제임스 저는 그쪽을 등지고 있었고 또 아버지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두 번 되풀이해서 신문을 읽은 뒤 홈즈를 향해 말했다. 이 검사는 꽤 날카로운 머리를 가진 사람이로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걸 모를 텐데 후우이 라는 신호를 했을까 하고 날카롭게 추궁해서 제임스를 궁지에 몰아넣었어. 이에 대하여 아들 쪽은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레트라는 말을 했다는 둥 회색 위도시 있었는데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사이에 없어졌다는 둥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있어. 아무래도 믿을 만한 진술이 못 되는군.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검사나 자네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냐. 그러나 나는 레트와 쿠우이 라는 두 마디 말을 단서로 이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해. 그건 그렇고 몹시 시장한 걸. 20분 있으면 스위든에 도착하니 뭔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겠지. 사장 앨리스 터너. 우리가 탄 열차는 아름다운 스트라우드 골짜기를 지나 6월의 태양 아래 반짝이며 계속 달렸다. 그리고 오후 4시가 조금 지나서 보스콘 골짜기의 작은 도시 로스의 중앙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키는 작지만 체격이 좋은 사나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붉은 글자의 비밀 사건으로 알게 된 경시청의 레이스트레이드 경감이었다. 홈즈 씨, 왓슨 박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미리 잡아 놓았습니다. 저 마차를 타시죠. 안내하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로스시에서 몇 년 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호텔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방 안에 들어가 홍차를 시켜 마시고 있으려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방문을 두드렸다. 홈즈 씨, 마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1년 중 가장 해가 긴 계절입니다. 곧장 현장을 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즈는 뜻밖에도 아니, 내일부터 일하도록 하죠. 하고 말했다. 레스트레이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늘 범행 현장을 급히 보고 싶어 하시는 홈즈 씨가 내일부터 일하시겠다니. 하타, 아무래도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아예 단념하신 거로군요. 그런데 희한하게 표정이 밝으신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기합 덕분이죠. 홈즈는 빙그레 웃었다. 예? 무슨 뜻이죠? 기압기의 바늘은 이 부근이 고기압권에 들어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이 기온은 섭씨 24도, 풍속 3m, 호텔은 깨끗하고 공기는 맑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병이죠.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거.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이곳에 소풍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방금 하신 말씀을 터너 양이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터너 양 그게 누구였더라. 나는 홈즈가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옷 흥분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터너 양은 제임스 맥커디 청년의 무죄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장격이지요.
홈즈 씨를 이곳으로 모신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시다니. 그때 호텔 앞에 마차 서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이리로 찾아오셨군요. 정말 적극적인 여성일세.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말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우리 방으로 급히 들어왔다. 푸른빛이 도는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앵두처럼 새빨간 입술에 양볼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인인 것 같았다. 그녀는 홈즈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셜록 홈즈 씨인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여자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곧 알아차렸는지 홈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선생님께서 홈즈 씨죠?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제임스와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아주 부드러워서 파리 한 마리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임스가 아버지를 죽이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범은 반드시 따로 있을 것입니다. 홈즈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와주셨겠지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조수인 왓슨 박사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터너 양은 그것 보세요. 하며 도전적인 눈으로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지방 경찰이나 검사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역시 홈즈 씨는 명탐정이시군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였다. 홈즈 씨는 단지 위로의 말을 건네신 것뿐입니다. 터너 양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검사에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말도, 늪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었던 것도 모두 저와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당신과 관계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홈즈가 물었다. 홈즈 씨에게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임스는 저와의 결혼 문제로 여러 번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답니다. 이번에도 그 일로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임스와 당신이 서로 사랑했는데 돌아가신 맥커디 씨가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홈즈의 질문에 터너 양은 얼굴을 붉히며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반대예요. 저와 제임스는 남매처럼 사이가 좋았으나 결혼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쯤 전부터 갑자기 맥커디 씨가 우리 둘을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도 이 결혼에 찬성했습니까? 아버지는 절대 반대였어요. 홈즈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결혼을 찬성한 사람은 맥커디 씨 혼자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홈즈는 새로운 사실을 캐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터너 양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관찰했다. 내일쯤 당신 아버지를 뵙고 싶은데 사정이 어떠신지요? 아버지께선 지금 병원 때문에 누워 계세요. 그게 언제부터였죠? 몇 년 전부터 신경쇠약으로 고생하셨지만 몸져 누우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결국 병세가 심각해졌답니다. 아버지는 맥커디 씨와 여간 친하지가 않았다더군요. 언제쯤부터 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 시절부터라고 들었어요. 금광 시절부터의 친구라.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터너 씨는 거기서 지금의 재산을 모으셨겠군요. 예,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고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홈즈 씨,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매우 위중합니다. 제가 곁을 떠나면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곧 돌아가야 합니다. 홈즈 씨, 만일 제임스를 만나시면 저만은 그가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터너 양은 몇 번이나 다짐하고는 올 때처럼 급히 돌아가 버렸다. 5장 제임스의 비밀. 마차의 바퀴 소리가 멀어지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불만에 찬 얼굴로 말했다. 홈즈 씨, 나중에 실망을 안겨줄 게 뻔한데 어째서 그런 위로를 하셨지죠?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난 진심으로 말한 거요. 미안하지만 제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수속을 밟아주지 않겠소? 아무래도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곧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함께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 혼자 호텔에 남게 되었다. 나는 소파에 드러누워 내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생각해 보았다. 아름다운 터너 양의 입을 통해 들어서인지 제임스의 무죄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단 제임스의 말을 믿고 추리해 보기 시작했다. 제임스가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100m쯤 걸어갔을 때 비명이 들렸다. 급히 되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 상처는 머리의 어느 부분에 생겼을까? 상처의 모양은 어떠했을까? 나는 의사로서 흥미를 느꼈으므로 호텔 직원을 시켜서 사건 직후에 이 지방 신문을 가져오게 했다. 신문에는 외과 의사의 증언이 상세히 실려 있었다. 그에 따르면 맥커디는 두 전골 왼쪽 뒷부분에 3분의 1과 후두골을 둔기로 세게 얻어맞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머리에 그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위치를 강타하려면 우선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뒤쪽에서 때린 셈이니 아버지와 마주서서 말다툼을 했던 제임스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만약 홈즈에게 이 말을 하면 제임스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섰을 때 죽였다고 말할 걸세 하고 대답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저 이상한 헛소리 가운데 쥐를 뜻하는 레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 의학 상식에 의하면 그처럼 세게 얻어맞고 죽어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만약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뜻밖에도 분명한 말을 남기고 죽는 경우가 많다. 맥커디는 의지가 강한 남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 자신이 왜 그런 변을 당했는지를 아들에게 알려주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상상력이 빈약한 탓인지 레트라는 한마디만으로는 그 뒤가 이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임스가 보았다던 현장으로부터 10m 남짓한 곳에 떨어져 있던 회색의 윗옷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옷은 제임스가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자가, 아니 아마 진범이 당황해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제임스가 등을 돌린 사이에 주워서 도망간 것이다. 제임스에게 유리한 증거도 상당해. 홈즈라면 그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홈즈는 밤늦게야 혼자서 호텔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여전히 고기약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마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비만 내리지 않으면 살해 현장에서 뭔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말했다. 홈즈 자넨 제임스를 만나고 왔잖아. 응. 그러나 수학은 없었어. 나는 제임스가 진범을 알면서도 숨겨주는 것이려니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는 진범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아무튼 제임스는 호감이 가는 청년이야. 그런데 어째서 그토록 아름다운 터너 양과 결혼하는 것을 망설였을까? 제임스만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성사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응. 나도 그 점이 이상해서 조사해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더군. 제임스는 2년 전에 일이 있어 브리스틀시에 3개월쯤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술집 여직원에게 반해 정식으로 결혼했다는군. 이건 물론 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했지.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아버지는 한사코 터너 양과의 결혼을 권했지. 제임스도 마음속으로는 터너 양을 사랑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고집불통인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지.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던 거지. 홈즈, 자넨 제임스가 하필이면 술집 여직원 따위에게 반했다는 투로 말하는군. 어떻든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겠나. 그랬었지. 결혼했을 땐 말일세. 그런데 제임스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렸단 말일세. 거참.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만일 제임스가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 글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맥커디언 읍지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인물이 그 열쇠를 쥐고 있어. 그 사람이 아들 제임스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 맥커디는 아들이 브리스틀에서 돌아왔다는 걸 몰랐으니 말이야. 그런데 맥커디는 아들에게만 통하는 쿠우이라는 소리를 질러서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다면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거야. 아무튼 오늘 밤은 일찍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세. 6장 보스콤 늪지. 다음날 아침은 홈즈의 일기예보대로 상쾌한 날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9시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마차로 마중하러 와서 우리는 함께 보스콤 늪지로 향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마차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긴 채 홈즈 씨, 어젯밤 의사에게서 들었는데 터너 양 아버지의 병이 꽤 위중하다는군요. 하고 말했다. 홈즈가 물었다.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60쯤 되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던 시절에 무리한 탓인지 실제로는 80쯤 되어 보인다는군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몸이 더욱 약해졌답니다. 아, 중요한 보고를 잊고 있었군요. 대지주인 터너 씨에게는 죽은 맥커디 씨가 큰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절리 농장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더군요. 그래요. 그건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이군요. 터너 씨는 그 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맥커디 씨를 돕고 있었답니다. 해묵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터너 씨에 관한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홈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미담을 헐뜯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좀 이상하지 않소? 맥커디는 거의 빈손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와 하나부터 열까지 터너 씨에게 모조리 신세를 져왔소. 게다가 자기 아들이 원치도 않는데 터너 씨의 딸과 결혼시키려 하고 있어. 그런데 터너 씨는 처음부터 이 결혼에 절대 반대였다니 이상하지 않소? 반대로 터너 씨 쪽에서 우기고 나온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러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홈즈 씨, 세상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파헤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적이고도 사실적인 일입니다. 나는 지금 큰 것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그 큰 것이란 게 뭐죠? 맥커디 씨를 죽인 것이 아들인 제임스인 것은 햇빛처럼 분명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달빛처럼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안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희미한 달빛을 찾아 헤맨다는 시를 읽지 못하셨나 보군요. 하고 말했다. 얼마 뒤 홈즈는 마차가 향하는 길 왼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 저기가 해절리 농장인가 보군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이 널따란 2층 집이 눈에 들어왔다. 회색 벽에는 누런 이끼가 끼어 있고 창문이란 창문에는 모두 더 문이 내려져 있었으며 굴뚝에서는 연기 한 점 피어오르지 않았다. 개도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낯선 사람을 보고도 짖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관으로 다가갔다. 가정부가 침울한 얼굴로 맞아 주었다. 홈즈는 곧 맥커디 씨가 죽은 날 신고 있던 구두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사건 당일에 신었던 게 아니라도 좋으니 아들 제임스의 구두도 가져오라고 했다. 홈즈는 신발 두 켤레를 나란히 놓고 여기저기 치수를 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곧 살해 현장인 보스콤 늪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딴판이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두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의 그는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 소파에 앉아 파이프를 문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베이커 거리의 홈즈만 보았던 사람이라면 지금 그와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 것이다. 이럴 때의 홈즈는 누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나는 잠자코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함께 그의 뒤를 따랐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늪지가 가까워지는 모양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발자국이 길 위에 찍혀 있었다. 홈즈는 때때로 멈춰 서기도 하고 아주 빨리 걷기도 했다. 한 번은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서 있어서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나?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홈즈는 까닭없는 행동은 하지 않기에 나는 잠자코 곁에서 기다렸다. 이윽고 우리 일행은 보스콤 늪지에 닿았다. 늪은 상상보다 훨씬 작았다. 큰 웅덩이만 했다. 그러나 숲속에 있는 데다 수초와 갈대가 무성해서 괴물이라도 튀어나올 듯 음산했다. 늪 저쪽으로 우거진 나무숲보다 높이 솟아오른 붉은 탑이 보였다. 저게 터너 씨의 저택이죠. 그리고 늪지 이쪽은 맥커디 씨, 건너편은 터너 씨의 땅입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말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맥커디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어디인지 물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갈대가 우거진 늪지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곳은 깊은 숲이 끊어진 곳에 위치한 폭이 20m쯤 되는 축축한 풀밭이었다. 시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한눈에 현장을 알아볼 수 있었다. 풀밭에는 여전히 사람이 쓰러졌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홈즈는 사냥개처럼 그 주위를 샅샅이 훑어보더니 레스트레이드 경감, 당신은 무슨 일로 늪 속에 들어갔죠? 하고 물었다. 혹시 범인이 흉기를 집어던지지 않았는지 조사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늪 속에 들어간 걸 어떻게 아셨죠?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큰 당신의 발자국이 갈대 밭속으로 사라졌기에 하는 말이요. 다른 발자국도 많이 남아있네. 마치 물소떼가 짓밟고 지나간 것 같군.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한들 소용없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조사를 계속해야겠어. 이건 제임스와 함께 달려온 경비원의 발자국이로군. 이렇게 발자국이 많지만 중요한 건 3가지뿐이야. 홈즈는 주머니에서 큰 돋보기를 꺼내더니 젖은 땅 위에 레인코트를 깔고 엎드린 채 시체가 있었던 장소를 세심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칠장 드러난 흉기. 홈즈는 우리에게 설명한다기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모두 제임스의 발자국이야. 걸어갔을 때의 것이 2번, 달려갔을 때의 것이 1번. 뒤꿈치는 전혀 지키지 않고 앞부분만 반쯤 지킨 건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급히 뛰어왔을 때일 거야. 검사에게 한 말과 일치하는군.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빙빙 돌아다녔을 때의 것이군.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야. 누굴 기다렸는지 알면 좋을 텐데 말이야. 아니, 이건 뭘까? 옳지, 알았다. 엽총에 개머리판 흔적이군. 아들은 엽총에 개머리판을 땅에 짚고 서서 아버지의 말을 들었군. 홈즈는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살피더니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뭘까? 알았다. 살금살금 다가온 발자국, 조심스럽게 접근한 발자국이다. 게다가 끝이 정사각형이라니 정말 진기한 구두로군.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갔으니 제임스가 말한 대로 회색 윗옷을 가지러 왔었나 보군. 옳지. 제3자의 정체를 알만하군. 자, 이젠 이 발자국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가 문제지. 홈즈는 사냥개처럼 사건 현장 부근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수백 년 묵은 듯한 너도밤나무 밑을 빙빙 돌던 홈즈는 기쁜 듯이 말했다. 예상한 대로군. 그는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나무 밑에 쌓인 먼지 같은 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봉투가 가득 차자 이번에는 너도밤나무의 줄기 껍질을 돋보기로 열심히 조사했다. 그러다가 몇 미터 앞 풀숲 위에 조금 크고 갸름한 돌이 있는 것을 보더니 달려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싸서 레인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그 진기한 구두 발자국을 찾아 더듬어 나갔다. 큰 길로 나서자 발자국이 끊어졌다. 홈즈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이야. 잠시 후 홈즈는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색 오두막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제임스가 달려간 터너 농장 경비원인 모란 씨의 집인가 보군. 난 잠깐 가서 모란 씨를 만나고 올 테니 자넨 마차에 가서 기다려주게. 편지 한 통 써서 건네주면 되니 곧 끝날 걸세. 과연 홈즈는 10분도 채 안 돼 달려왔다. 마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홈즈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까 숲속에서 주운 크고 갸름한 돌을 꺼내며 레스트레이드 경감, 좋은 걸 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예?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바로 보스꿈 늪지 살해 사건의 흉기여. 그러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돌을 빼앗다시피 받아 쥐었다. 그런데 살해 흔적이 전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돌이 흉기라는 걸 아셨습니까? 이 돌이 놓여 있던 곳에 풀의 모양을 보고 알았죠. 돌이 한 자리에 오래 놓여 있으면 그 밑엔 풀이 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돌 밑엔 풀이 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놓인 지 2,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런 상태인 건 이 돌뿐이었소. 게다가 이 돌의 생김새가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 모양과 아주 비슷하오. 그렇다면 가해자의 이름은? 경감이 조금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가해자는 키가 크고 왼손잡이이며 오른발에 장애가 약간 있고 튼튼한 사냥용 구두를 신고 있어. 그리고 회색 윗옷을 입고 인도산 고급 담배를 즐겨 피우지요. 담배를 피울 때는 홀더를 사용하고 호주머니에는 날이 묻은 주머니칼을 넣고 다닙니다. 이 정도 특징을 말했으면 이름을 가르쳐 준 것보다 친절하지 않소?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씨, 방금 그 말을 재판장에서 해보십시오. 아마 배심원들은 들은 채도 안 할 겁니다. 내가 모처럼 이토록 친절하게 힌트를 주었는데도 이용하지 않겠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나는 내일이나 할 수밖에. 나는 점심을 먹고 나서 호텔에서 사람을 만난 다음 밤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겠소. 꽁무니를 빼시는군요. 터너 양에게 큰 소리를 쳐놓고 잘 안되니까 부끄러우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아무튼 터너 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된 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사건만은 말끔히 해결하고 떠나겠소. 홈즈 씨, 이건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말하다니 너무 무책임하시군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홈즈를 나무라듯 말했다. 난 책임을 다했소. 사건을 이미 해결했단 말이요. 그럼 범인은? 당신은 아까 내 말을 비웃었잖소. 그건 권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요. 홈즈의 말은 차분했으나 완강했다. 8장 홈즈의 추리. 이윽고 마차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서 멈췄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불만에 찬 얼굴로 마차에서 내렸다. 마차는 다시 달려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앞까지 갔다. 우리는 호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을 해결했다면서도 홈즈는 기분이 몹시 언짢은 것 같았다. 음식을 절반도 먹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왓슨,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여지네. 자세히 이야기해 볼 테니 자네 의견을 들려주게. 어서 말해보게. 내가 이곳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제임스의 이야기 가운데 기묘한 점이 두 군데 있다고 자네에게 말했었지.
하나는 아들이 보스콘 늪지로 돌아온 줄 모르는 아버지가 쿠우이 하고 소리친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레트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야. 아니, 맥커디는 더 많은 말을 했지만 제임스가 이해한 말은 레트 한마디뿐이었어. 나는 여기에서 이 사건의 돌파구를 찾았어. 만일 제임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쿠우이 라는 소리는 아들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재수 없다고 할까, 우연이라고 할까. 브리스틀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렇다면 맥커디는 다른 인물에게. 아, 이제 알겠어. 오후 3시에 보스콘 늪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한 소리로 궁그래. 맞아. 쿠우잉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투리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신호야. 여우와 같은 뜻이지. 그래서 맥커디가 만나기로 약속한 상대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 적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짙어진 셈이야. 그럼 레트는? 홈즈는 호주머니에서 몇 겹으로 접힌 종이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지도야. 그러고는 손으로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더니 뭐라고 쓰였는지 읽어보게. 라며 재촉했다. 레트, 틀림없는 레트로군. 그럼 이건 뭔가? 홈즈는 지도 위에 얹었던 손을 치웠다. 그러자 손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지명이 온전히 드러났다. 나는 큰 소리로 읽었다. 벨라레트. 맞았어. 벨라레트가 맥커디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런데 아들에게는 레트만 들린 거야. 벨라레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주에 있는 도시야. 금광으로 번성한 도시지. 즉, 피해자는 죽을 힘을 다해 가해자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름부터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벨라레트의 누구라고 말하려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만 거야.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훌륭해. 정말 멋진 추리야. 훌륭한 정도는 아니야. 아무튼 이 지도 덕분에 수사 범위는 훨씬 좁아졌지. 가해자는 회색 굿옷을 가지고 있으며 벨라레트의 금광과 관계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거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온 사람이 되는 셈이야. 그렇군.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보스콘 늪지로 가자면 해절리 농장을 지나거나 터너시의 농장에서 곧장 가거나 둘 중 하나뿐이란 말이야. 게다가 양쪽 다 사유지야. 우리 같은 여행자가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어. 참, 아까 자네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범인의 특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냈지? 먼저 키부터 시작할까?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발걸음의 너비가 넓으니까 다리가 긴, 즉 키가 큰 남자일 거라 추정했겠지. 사냥용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도 그 발자국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오른쪽 발에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냈는가 하는 거야. 그건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만큼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걸을 때 왼발에만 무게가 실린단 얘기지. 즉, 오른발이 불편한 거야. 그럼 왼손잡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지방신문에 나와 있었지만 맥커디의 상처는 뒷머리의 왼쪽에 있었어. 만일 오른손잡이가 그 자리를 때렸다면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 치명상은 못 됐을 거야. 그리고 가해자는 맥커디 부자가 정신없이 말다툼하는 동안 너도밤 나무 뒤에 서 있었지. 아마도 마음을 가라앉히려던 것이겠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너도밤 나무 뒤에 떨어진 채를 보고 한눈에 그 담배가 인도산이라는 걸 알아냈지. 홈즈 자네니까 담배째만으로 충분히 알아냈을 거야. 자네는 파이프 담배나 여송연, 권련 등 40가지가 넘는 담배째의 특성에 관해 상세한 논문을 썼을 정도니 말이야. 그러나 담배째만으로는 모자라지.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피우다 버린 꽁초가 이끼 사이에 떨어져 있었어. 예상대로 인도산 고급품이었어. 그럼 홀더를 사용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잘라낸 자리에 입으로 문자국이 없었어. 홀더로 피웠기 때문이지. 끝은 이빨로 물어서 잘라낸 게 아니라 칼날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 그리고 잘라낸 자리가 깨끗하지 않았으니 무딘 칼을 사용했으리라 생각했지. 홈즈, 거기까지 알아냈으면서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나? 한시라도 빨리 가엾은 청년을 교수대에서 구해주지 않고 왓슨, 젊은 목숨을 구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탄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야 해. 그래서 망설이는 거야. 그러나 터너 양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직원이 문을 열고 소리쳤다. 존 터너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구장 블랙잭의 고백.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다. 오른발을 끌듯이 걷는 걸음걸이, 구분등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노인처럼 느껴졌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뼈대가 드러난 큰 손발 따위는 의지가 남다르고 체력이 좋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안색은 창백했고 입술과 코 언저리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홈즈는 부드러운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앉으시죠. 편지를 받고 찾아오셨지요? 예, 경비원 모란이 갖다 주더군요.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댁으로 찾아가면 소문이 퍼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 용건이 뭡니까? 홈즈를 쳐다보는 터너의 눈에는 이미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저는 당신과 맥커디 씨에 관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터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더니 쉰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씨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나는 제임스를 범인으로 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 길로 자수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러시리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내 귀여운 딸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자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충격을 받아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터너 씨, 터너 양에게 충격을 주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예, 뭐라고요? 저는 법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터너 양이 저를 믿고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임스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홈즈 씨, 당신의 처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는 현재 당뇨병이 악화되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말하길 앞으로 한 달도 넘기기 어려울 만큼 위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차가운 감옥에서 죽기가 싫습니다.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방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두고 싶습니다. 홈즈는 잠자코 일어나 책상 앞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펜을 들었다. 그럼 터너 씨, 진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여기에 적어놓고 당신의 서명을 받겠습니다. 이왓슨 박사가 증인입니다. 고백서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2달 후쯤 제임스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릴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도와 무죄로 몰고 갈 작정입니다만 혹시 잘못되어 사형 판결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판결 직전에 이 고백서를 제출해 제임스를 구하겠습니다. 안심이 되는군요. 하지만 저는 다음 재판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딸의 슬픔을 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걸 고백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일이지만 이야기로는 잠깐이면 끝나겠죠. 터너 씨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죽은 맥커디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정말 지독한 녀석이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이나 그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에게 덜미를 잡혔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너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186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이 가장 번성할 무렵이었다. 그때 터너는 혈기의 왕성한 청년이었다. 친구를 선택할 만한 안목도 여유도 없이 그는 어느 사이인가 무례한의 무리에 휩쓸리고 말았다. 한몫 잡아보려고 시작한 사업까지 실패하자 그는 끝내 노상강도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때 한패가 된 자는 6명으로 하나같이 말을 잘 탔다. 그들은 목장을 습격하거나 금강으로 향하는 마차를 습격하는 등 강도질을 하면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었다. 벨라레트의 블랙잭은 당시 터너의 별명으로 온 빅토리아주에 그 이름을 떨쳤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느 날 터너는 굉장한 정보를 얻었다. 벨라레트의 금광에서 금괴를 싣고 멜버른으로 가는 수송대가 호위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자신들의 소굴 근처를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터너 일당은 잠복했다가 수송대를 습격했다. 그러나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이윽고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터너 일당은 워낙 싸움에 익숙해서 3명이 죽었지만 끝내 상대방을 모두 제압했다. 터너는 금괴를 실은 마차의 마부석으로 다가가 마부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댔다. 그 마부가 바로 맥커디였다. 터너는 그때 맥커디를 죽이지 않았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지만 무엇에 홀린 듯 그 순간에는 그를 살려주고 말았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터너의 인상을 기억하려는 듯 차가운 눈초리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터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 터너 일당 중 살아남은 3사람은 빼앗은 금괴를 가지고 도망가 돈으로 바꾸었다. 재산이 생겼으므로 이제 강도질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가 2번 다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터너는 지금 살고 있는 보스콩 늪지에 넓은 토지를 사서 정착했다. 그리고 결혼도 했다. 아내는 몇 년 뒤 열병으로 죽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 앨리스를 남겨주었다. 터너는 앨리스야말로 하느님이 자신을 올바르고 깨끗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었다. 앨리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걸을 때 터너는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면서 아기자기한 행복감에 젖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터너는 증권 매매 때문에 런던으로 갔다.
그런데 리전트 거리에서 거지보다 못한 몰골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와 딱 마주쳤다. 그 남자가 바로 마부 맥커디였다. 맥커디는 터너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오랜만이군. 블랙잭 신수가 허나군 그래. 그때 금괴를 팔아 사업을 시작한 모양이지. 나하고 아들 녀석을 보살펴주는 일쯤이야 어렵지 않겠군. 만약 거절한다면 저길 봐. 저 경관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야. 오스트레일리아와는 달리 여긴 법이 엄중한 나라니까 말이야. 터너는 하는 수 없이 맥커디와 그의 아들 제임스를 보스콩 늪지로 데려왔다. 그로부터 맥커디의 뻔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먼저 터너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거저 살았다. 그러고는 밤낮으로 찾아와 안녕하신가 블랙잭하고 놀려댔다. 앨리스가 자랄수록 그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터너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경찰보다 딸인 앨리스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맥커디는 터너를 찾아와 앨리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테다 하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 터너는 어쩔 수 없이 매번 맥커디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 맛을 들인 맥커디는 마침내 터너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했다. 앨리스를 며느리로 달라는 것이었다. 맥커디는 터너가 당뇨병 때문에 얼마 못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임스를 앨리스와 결혼시키기만 하면 터너가 죽은 후에는 그 재산이 모두 제임스에게 넘어오게 되니 그 덕을 보려고 한 것이다. 사실 터너는 제임스가 싫지 않았다. 악마 같은 녀석이 어떻게 저런 훌륭한 아들을 두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악마의 핏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만은 안 돼 하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맥커디는 험악한 얼굴로 협박했으나 터너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맥커디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날 오후 3시에 보스콩 늪지에서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하자 터너는 선뜻 승낙했다. 터너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지만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 그때 숲속에서 쿠오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늪지에 가보니 단둘이서만 만나자는 약속이었는데 맥커디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다.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그런데 부자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터너는 재빨리 너도밤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으므로 둘의 대화는 멀리서도 잘 들렸다. 터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라. 맥커디가 제임스에게 강경한 말투로 소리쳤다. 저는 그녀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터너의 가슴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터질 듯했다. 내 어여쁜 딸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딸을 싸구려 물건 취급하다니. 앨리스의 기분이나 의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끼리 잘도 떠들어대는군. 터너는 이때 맥커디를 죽일 결심을 굳혔다. 난 이제 곧 죽을 몸이다. 저 악마를 쓰러뜨려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면 앨리스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터너는 옆에 있는 적당한 크기의 돌을 주어 왼손에 들었다. 얼마 뒤 제임스는 해절리 농장 쪽으로 돌아갔다. 때는 지금이다. 터너는 나무 뒤에서 뛰어나가 악마처럼 끈질기게 괴롭혀온 맥커디의 뒤통수에 원한에 찬 일격을 가했다. 으악! 맥커디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터너는 다시 한번 맥커디를 때렸다. 그때 비명에 놀라 급히 달려오는 제임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터너는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윗옷을 그만 현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시 가보니 다행히도 제임스는 등을 돌린 채 쓰러진 아버지를 살피고 있었다. 터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옷을 집어왔다. 홈즈 씨, 이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터너는 고백서에 뚜렷한 글씨로 서명했다. 그러고는 홈즈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머저나 어리석은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백서는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홈즈 씨, 당신은 언뜻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군요. 당신 덕분에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이 천국으로 떠날 때 제게 베푼 친절을 떠올리신다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질 것입니다. 늙은 블랙잭은 몇 번이나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오랫동안 심각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던 홈즈가 말했다. 어째서 운명이라는 것은 불쌍하고 무력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못살게 굴까?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귀에 소리 없는 경고가 들렸네. 셜록 홈즈여, 얕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느님의 가호가 없으면 그대도 이렇게 될지니. 라고 말이야. 제임스 맥커디는 2개월 뒤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홈즈가 배후에서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터너 씨는 우리를 만난 지 7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부친들의 강요가 없어지자 제임스와 터너 양은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다. 물론 두 사람 다 아버지들의 어두웠던 과거는 몰랐다. 만일 그 둘이 결혼한다면 멋진 새 가정을 꾸려갈 것이다.